그리고 또 상징적인 죽음으로 또 보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 이건 단순한 이제 비극을 넘어서 정치적 표현이 폭력에 의해 억압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돼버렸습니다. 내가 찰리 커크다. 찰리 커크는 트럼프 대통령도 인정한 언젠가는 미국의 대통령이 될 인물이라고 이제 호평한 미국 보수의 핵심 인재 중에 인재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파들이 지금 찰리 커크를 위한 추모 행렬로 모이고 있는데요. 지금 그 열기가요,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더 확산되고 있는 그런 지금 추세입니다. 근데 무역이랑 뭔 상관인데 갑자기 찰리 커크 얘기를 해요? 사실 이제 무역이라는 거는 나라와 나라와의 거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외교와 아주 밀접하게 딱 연관이 돼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어떤 추세로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무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 무역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있어요. 그걸 떼놓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외교를 빼놓고 어떻게 무역을 얘기하겠어요. 지금 근데 분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좀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들을 좀 전반적으로 이해하면은 좋겠다.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요. 유력 용의자가 지금 검거가 됐습니다. 신상이 이제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데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좌파적 이념을 받아들인 정황이 있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데 아직은 클리어하진 않다고 합니다.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충격적이었던 거는 유타 주지사가 나와서 이제 좀 발표를 했는데 동거했던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트랜지셔닝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랜스젠더까지는 아니고 지금 여성 전환 중인 트랜스젠더 전환 중인 사람이랑 이제 동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약간 좌파적인 뭐 LGBTQ와 관련된 좀 옹호하는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밝혀질 일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 사람 전체를 또 싸잡아서 욕하기는 또 쉽진 않잖아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좀 입을 조심하도록 하고요. 우선은 찰리 커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해보려고 하는데 왜 전 세계에서 지금 이런 추모 행렬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 찰리 커크 영상을 보면서 막 쾌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그 보수 쪽의 사람들. 그가 이제 화려한 언변으로 좌파 사상을 가진 젊은 대학생들을 공개적으로 이제 말빨로 막 눌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막 대리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추모 행렬이 나오냐? 사실 그건 아니거든. 내가 좀 날 통쾌하게 해줬다고 해서 추모 행렬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없지 않아 뭐 그런 인기들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저는 찰리 커크 공개 토론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가 얘기하는 게 뭐 다 옳다, 100% 다 옳다 막 이런 건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제가 좋아했던 이유가 그거였어요. 사실은 저는 찰리 커크를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공개적인 장소에서 대학생들이 딱 마이크 앞에 서서 질문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막 토론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막 화도 내고 막 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서로 리스펙하기도 하고 이런 문화가 너무 저는 보기 너무 좋은 거예요. 자유롭고 토론하고 그다음 자기 의견을 좀 대중들한테 피력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안 되니까 저는 이제 그런 문화들이 너무 좋아서 사실은 봤던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세계적인 추모가 대규모로 일어나는 이유는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가치 동질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shared value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피부색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살고 있는 그런 어떤 사회 환경이나 나라가 다르지만 공유하는 가치가 같다라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나라에서 보수 우익 진영이 고민하는 문제들이 커크가 강조해온 것들과 겹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다 똑같다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를 뽑으라면 이겁니다. 표현의 자유. 아니 뭐 이건 다 보장돼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랬죠. 근데 최근에 이제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검열이라는 그게 지금 상당히 특히 유럽 많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거 한국도 그렇지 않나요? 한국도 지금 그 문제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죠. 지금 한국도 추모 인파가 뭐 적지 않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의 전국적으로 일어났더라고요. 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건 이제 뒤에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 가족관,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대를 이어서 살아가는 것. 이 전통적 가족관이랑 그 다음에 종교적 신념, 대부분 여기는 이제 기독교적인 신념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반글로벌리즘, 그 다음 반이민 정책. 왜냐하면 지금 유럽이 지금 가장 당면한 문제가 뭐예요? 엄청나게 지금 난민들과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오랜 기간 그게 축적이 되면서 포용해야 된다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자기들이 이제 식민지도 했었고 그 다음에 어떤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의하면은 그들을 포용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돌아보니까 이 힘이 장난이 아닌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유의 그 문화들이 오히려 지금 되게 침해받는 그런 느낌으로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반이민, 그 다음에 문화적 정체성의 위기,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상징적인 죽음으로 또 보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 이건 단순한 이제 비극을 넘어서 정치적 표현이 폭력에 의해 억압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그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도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하진 않는다.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말할 수 있잖아요. 심지어는 아직도 공산당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얘기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제 그가 죽임을 당했다는 그 사실 자체를 우익의 목소리가 위험해졌다, 자유롭게 반언할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공포로 또는 분노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자국기를 들고 이제 추모를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영국이면 영국 국기를 가지고 나온다든가 호주면 호주 국기를 갖고 지금 나오는 건데 이런 추모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도 보호받아야 할 이 위대한 가치가 지금 위태롭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반증하는 어떤 시위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통점
점 때문에 그가 던진 메시지가 국경을 넘어서 울림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불을 붙인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불을 붙이고 있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제 일론 머스크예요. 보셨어요? X에서 민주당은 살인정당이다. 아주 강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그건 너무 유명하죠, 그죠? 사실은 이제 아주 강력한 그 우파적 메시지를 지금 일론 머스크가 내고 있고요. 이게 이제 시위에도 사실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을 좀 소개를 하자면 이런 내용이에요. The left is the party of murder. 그래서 좌파는 살인정당이다. 뭐 이런 정말 말도 안. 이때는 진짜 흥분했을 때 같아요. 찰리 커크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몇 시간 안 돼서 이제 일론 머스크 사실 이제 분노한 거거든요. 야 근데 일론 머스크는 사실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잖아. 영향력이 가장 큰 경영자잖아. 약간 느낌이 이건데 만약에 우리나라 제일 부자가 누구시지? 이재용 회장인가? 이재용 회장이 약간 좌파는 살인자다 이런 느낌인데 이거. 우리나라는 이제 큰일 날 것 같은데. 예, 근데 전 세계가 받아들이고 있죠. 그리고 아마 우리 정치색을 떠나서 지금 우리 머스크 형님한테 투자하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엄청 많잖아요. 네, 정치는 정치고 경제는 경제. 저도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거에다가 yes라고 답을 달았는데 뭐라고 했냐면 Stop calling normal people far right.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을 구구라고 부르지 마라. 이거에다 이제 yes 이렇게 달아놨고 또 하나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뭐냐면 당신이 나치라서 그들이 당신을 죽이는 게 아니다. 그들이 당신을 나치라고 부르기 때문에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죽이기 위해 구구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극자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거. Exactly. 맞다. 맞는 말이다. 이걸 프레임이라고 하죠. 사실 이제 프레임하면 딱 가지고 싶은 건데 근데 전 세계적으로 사실 이 현상이 있어요. 뭐냐면 자국기를 들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시위를 하면 반대 정치 진영에서 뭐라고 하냐면 구구라고 합니다. 이건 한국 정치만의 지금 얘기는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고 있어요. 우선 자국기 들고 나오면 구구야. 이상한데요? 이상하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 반이민 정책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안에 구구들이 섞여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우선 그냥 싸잡아서 지금 다 구구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트렌드고요. 왜냐면 이제 구구라는 단어 한마디에 이제 모든 게 위축이 됩니다. 위축이 되는 거야. 효과가 있어요. 왜냐면 그런 소리 듣기 싫잖아, 솔직히. 긁히잖아.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 나는 상식적인 사람인데 내 정치적인 의견 낼 수 있는 건데 그냥 구구라는 단어 씌우는 순간 뭐야? 난 정말 이상한 사람 되거든.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그런 소리 듣기 싫거든. 설마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옷을 파란색이랑 빨간색이랑 뭐야 오늘 아니에요. 나한테도 막 구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제가 강력한 군대에 대한 얘기를 한다든가 뭐 하여튼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이슈들을 언급을 할 때면 아니면 친미적인 발언들을 한다 뭐 그러면 이제 뭐 구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말이 나와서 얘기인데 솔직히 MBTI 해봤어요? 자 적어도 재미로만 하는 MBTI도 사람을 16개로 나눕니다. 그래도 사람을 포용하지 못해요. 16개로 어떻게 이 다양한 사람들을 다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뭐예요? 두 개 부류로 나누는 거야. 좌냐 우냐. 이거 진짜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싸움입니까? 이쪽에서 보면 다 구구야. 흑백 논리네. 완전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먹힌다는 게 문제인 거야. 이게 먹히니까 또 정치인들이 선동하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역사에서 이제 진짜 극우와 극자를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게 진짜 극우고 이게 극자입니다. 싸우지 말자는 얘기예요. 뭐냐? 극우는 뭐냐? 나치 독일. 여기 인종주의죠. 맞죠? 민족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주의예요. 근데 여기서 또 착각을 해요. 민족주의를 애국주의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다릅니다.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는 전혀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극자는 누가 있냐? 공산주의자들이에요. 레닌, 스탈린, 마오쩌둥, 그 다음 캄보디아의 폴포트 극좌죠. 근데 둘의 특징이 있어. 극우와 극좌의 특징, 공통점. 둘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뭐죠? 전체주의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전체주의는 다시 말하면 쪽수로 그냥 밀어붙인다 이거예요. 사람들의 의견을 그러니까 선동을 하죠. 쪽수가 많으면 우선 이기는 거야. 쪽수로 밀어붙이는 거라고요. 그게 전체주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짜 극우화되고 있다. 극자화되고 있다. 볼 수 있는 현상은 바로 찰리 컷가 그렇게 주구장창 주장했던 프리덤 오브 스피치. 표현의 자유가 탄압받고 있을 때 그 사회가 극우화, 극자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극우만의 얘기가 아닌 거야. 자화에도 이거는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사인입니다. 사인. 위험하게 가고 있다는 사인인 거야. 그러니까 한쪽의 입을 막는다 이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도 되게 위험한 상황이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최근에 SNS 검열 때문에 말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유가 뭐였어? 극우화를 막기 위해서 SNS를 검열한다. 그럼 그건 이제 극자가 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근데 또 반대로 갈 수도 있는 거야. 좌편에 있는 사람들의 입을 자꾸 막아? 그러면 극우화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네팔도 결국은 이제 같은 문제거든요. SNS를 왜 막았냐면 글로벌 플랫폼 회사들이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나라에 등록하고 만약에 나라가 개인정보를 달라고 하면 줘야 한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개인정보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 이런 의도가 깔려 있었던 건데 당연히 국제적인 그 플랫폼 회사들이 여기를 동의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걸 등록을 안 하니까 정부에서 그걸 막아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젊은 사람들이 일어난 거죠.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밑단에 깔려있는 정치적인 부패함과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 이거에 딱 불을 붙인 사건이 뭐야? 표현의 자유. 그 다음에 정부가 원하지 않는 말을 했을 경우에 내가 얼마든지 너희들을 정보를 캐내서 너희들을 벌할 수 있어. 이런 무시무시한 상황을 청년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냐면 이건 극우와 극자 이거 다 해당되는 문제예요. 그렇게 프레임을 씌울 때 표현의 자유를 달라고 나와서 외치는 사람들을 보고 극우라고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극우화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그러니까 자신의 입장과 맞지 않고 자신의 정권에 방해가 된다고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통제하는 그 사회가 정말 극우화된 사회고요. 극자화된 사회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잘못하면 나치즘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공산주의로도 갈 수
수 있는 거죠. 지금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구 사회에서 말도 안 되는 그 장면들이 SNS를 통해서 엄청나게 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제 피로도와 위기감이 유럽 사회에 엄청나게 지금 누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캠퍼스에서 친구들이랑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어. 근데 잡아갔어요. 그 다음에 혼자 주기도문을 길거리에서 외웠는데 잡혀갔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 십자가 목걸이를 메고 왔던 선생님이 어떻게 됐어요? 학교에서 잘리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신념, 왜냐하면 프리덤 오브 스피치는 종교의 자유와 또 연관이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 어떤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동성 커플 결혼식에 케이크를 만들어주지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소송이 걸려서 큰 어려움을 당했던 케이크집 사장님, 뭐 이런 얘기들 너무 유명하죠. 근데 이제 반대로 무슬림들의 이제 숫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민자들이 많아지면서 단체로 길거리에 나와서 막 기도를 합니다. 얘네들 그러면은 똑같은 논리로면 잡혀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아니죠. 이제 보호해 주는 거죠. 왜냐면 약자고 소수니까. 그리고 회사에 의무적으로 이제 기도실을 만들어 줘야 돼요. 이슬람인들은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십자가 목걸이는 안 되는데 히잡은 또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힘이 약간 역차별 당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유럽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거죠. 또 호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점점 더 이민자들에게는 관대한 것 같고, 그다음 기존 문화를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의 국민들에게는 역으로 우리가 뭔가 압제받는다는 그 눌림이 이제 다 이게 깔려 있었던 거죠. 근데 인구가 별로 안 보였을 때는 그냥 인정할 수 있어 그랬는데 이게 점점 이제 힘이 세지는 거예요. 또 아이들도 많이 낳잖아요. 영국의 신생아 이름 1위가 무함마드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또 아기들도 많이 낳아. 그러니까 이거 한 세대만 지나가도 이거는 자기네들이 봤을 때는 되게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관세 협상은요, 전 세계적으로 적을 많이 둘 만한 사실 이슈예요. 왜냐면 갑자기 뭐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뭐 FTA 하던 국가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지지받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런 자유권이 침해당한다고 많은 국가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를 지지하는 거예요. 돈을 떠나서. 그 한 PD는 이제 돈을 택할래, 자유를 택할래, 그럼 뭘 택할래요? 돈이 있어야 자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돈이 자유다. 돈을 택하겠다. 그쵸? 그러면 이제 안 나오는 거고, 나는 돈은 둘째치고, 미국 좀 얄밉기도 하고 왜 이렇게 빡세게 구는 거야, 뭐 이런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들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유를 위해서 뭔가 싸워주는 세계의 지도자 같은 또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찰리 커크의 죽음을 두고요, 그가 주장했던 것이 다 맞고 다 틀리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거. 이 상징적인 청년이 너무 안타깝게 사망했다. 나이도 31살이라고. 그러니까 자, 우리가 지켜야 할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는 집단적인 공감과 그다음 경고의 표현이 지금 많은 나라에서 애도의 물결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짜뉴스라든가, 저도 속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가짜뉴스나 또 엄청난 또 증오들 막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긴 합니다. 문제가 되기도 해요. 뭐 우리나라도 그런 거 많았잖아. 막 선동에서 막 뇌파 튀겨진다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건 근데 좌파의 문제만은 아니고 우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막 그런 것들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하는데, 근데 이걸 잡겠다고 표현의 자유를 통제한다? 그럼 말 그대로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 무서워서 장 못 담글 텐데. 다 생기는 건 아니니까. 다 가짜는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한 사람이 너무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정 집단이. 그 사람들이 결정할 거잖아. 이거는 가짜 뉴스, 이거는 진짜 뉴스. 그게 더 무서운 거지. 사람들이 자유롭게 내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닙니다. 비교하자면 이게 훨씬 더 무섭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실제로 극우와 극자화된 사회로 갈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만들어지는 게 독재거든요. 한 사람이 너무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찰리 커크가 했던 얘기로 영상을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자유사회의 초석이다. 우리가 믿는 바를 말할 권리를 잃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잃는다. 두 번째는요, 말을 억누르는 순간 극단주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하로 숨어서 더 커진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의 삶과 죽음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제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돈과 권력보다도 더 본질적인 자유, 그 중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지켜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을 그의 삶이 지금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편에서는요, 종교적 관점으로 찰리 커크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진짜 찰리 커크를 이해하려면 그가 가진 신앙관을 이해해야 돼요. 사실 그게 전부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거는 다 기억을 하지 않고 대부분은 다 정치적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그러면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신앙관을 갖고 있었는지 그 얘기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She was packing. Her mother, Amaryllis, my daughter-in-law, noticed that she had put a Bible in her suitcase. And Amaryllis was curious about it. And she asked her, and Zoe said to her, I want to live like Charlie Kirk. 방금 영상은 RFK 주니어, 그러니까 존 F 케네디 예전에 그 대통령의 조카이시면서 지금 보건부 장관이신 RFK 주니어가 그 추모 연설에서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조카가 유럽으로 유학을 가는데 갑자기 짐가방에다가 성경책을 하나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뭐하니? 그랬더니 엄마 저 찰리 커크처럼 살 거예요. 얘기를 했다고 하는 일화를 지금 소개를 해주는 그 영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17세면 정말 아이잖아요.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고, 이제 그가 남긴 유산이 이제 살아있다고 이제 강조하는 그런
그런 영상인데요. 제가 이제 앞선 영상에서 내가 찰리 커크다 외치면서 전 세계 추모행률이 끊이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그 분위기는 꺼지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글을 설명하는데 뭔가 제가 제 영상을 잠깐 이제 피드백하면서 보니까 뭔가 아쉬운 거야. 이게 찰리 커크의 진 면목은 아닌데 너무 이제 껍데기만 제가 얘기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좀 준비했습니다. 진짜 찰리 커크가 누구인지, 왜 사람들이 그에게 많은 영감을 얻고 있는지, 이거를 본질적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찰리 커크는요, 일반적인 정치 운동가는 아니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뉴스 매체를 통해 보는 찰리 커크는 젊은 보수의 대표 인플루언서로 소개가 됩니다. 한국의 인플루언서라고 하면 인스타그램으로 유명해진 사람 뭐 이런 우선 좀 몸이 좋고 예쁘고 그쵸. 뭐 이런 거 생각한 거야. 근데 그치. 이제 찰리 커크는 뭐 젊은 보수의 아이콘 같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가 했던 실제 뭐 토론 내용이랑 이런 방송들을 보면 정말 많은 부분이 기독교 신앙에 관한 얘기입니다.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의 접근 방식은요, 단순히 보수주의 정치 메시지를 퍼뜨리는 데 그치지 않았고요. 실제로는 기독교 신앙과 복음의 확산을 핵심 기반으로 삼으면서 오히려 정치 운동가가 아니라 기독교 변증가 같은 역할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소명의식이 찰리 커크라는 나무의 뿌리라고 보면 되고요. 보수주의는 나무의 둥치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양하게 주장했던 정치적 어떤 정책들은 나뭇잎과 열매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처음부터 보수주의자였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한 게 아니고, 그는 보수주의자 이전에 기독교인이었어요. 크리스찬이었고요. 그가 했던 수많은 토론은 그에게서 캠퍼스 선교 사역이었던 거예요. 이기려고 한 게 아니라 복음을 나름 전하려고 했던 거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캠퍼스에서 자기가 믿는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사역으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가 믿는 이제 기독교 신앙을 자기와 같은 젊은 세대에게 전하고 싶었는데, 대학교 내에는 사실 강력한 좌파적 사고랑 가치관이 뿌리 깊게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은 그 진보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사실 보수적으로 되는 거 너무나 또 당연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영향을 미치지가 않는 거죠. 그런 신앙에 대한 것. 그래서 그 사람이 인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꺼내든 방식이 바로 공개 토론이었던 거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어떤 주제들은 상당수가 다 기독교 신앙에 대한 어떤 토론들입니다. 정치적인 토론보다도 오히려 더 많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실제로 했던 말들 중심으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가 썼던 말 그대로 제가 그냥 읽어드리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극히 부족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 삶을 주님께 드렸고, 그것이 제가 내린 가장 중요한 결정이었으며, 제가 하는 모든 일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찰리 커크의 그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궁극적인 목적지로 이끌어야 합니다. 교회로 돌아가고 신앙으로 돌아가고 결혼하고 자녀를 갖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제가 대표하는 보수주의의 모습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분노 속에 갇혀있기보다는 사람들을 복돋아주고 선한 방향으로 이끄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보수주의를 단순히 그 분노와 반대 정치로 보지 않고 신앙, 가정, 도덕성의 회복을 통해서 삶을 건설적으로 세워가는 길로 정의를 내린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보수주의예요? 그렇지 않죠. 가능성이 많지만 꼭 그런 거는 아니다. 그건 세대마다 다르고요. 어떤 그 시대의 정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시대를 휩쓸었던 어떤 사상과 어떤 이치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가장 진보적이신 분이셨죠. 왜? 그 여성 인권에 대한 거, 아이들에 대한 거, 뭐 이런 것들 보면 가장 진보적인 분이셨죠. 근데 지금 시대로 봤으면 가장 보수적인 거죠. 그 얘기는. 세상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진보, 보수 이렇게 딱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우연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는 모습을 볼 때 의식 자체도 저는 그것이 상당히 기적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단지 우연의 연속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합리적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설계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의 존재와 그 의식 있잖아요. 단순한 우연의 산물은 아니다. 너무 마블러스하다, 기적적이다. 지적 설계나 목적을 가진 창조의 결과라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이루는 핵심이자 성경의 첫 번째 구절이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거든요. 이게 성경이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이걸로 시작합니다. 그냥 선포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에 대한 믿음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우연의 산물이 아니고 어떤 목적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귀한 존재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 존중 사상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생겨난 거면 그냥 또 사라져도 뭐 그런 건데, 그게 아니라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것도 신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귀하게 인간을 창조했다, 이거예요. 왜죠? 왠지 설명해줘. 알아서 성경 보시고요. 무역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오늘 설교하시는 날인가요? 무역이랑 상관 있죠. 무역이랑 왜 상관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댓글로 좀 남겨주십시오. 이거 모르면은 이건 진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왜 이게 무역이랑 연관이 있는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기억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는 제 신앙에 대한 용기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제 신앙입니다. 찰리 커크는요, 자신의 정치적인 업적, 명예
관계보다는 신앙 안에서 용기를 가진 삶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성들은 성경에 매료되었습니다. 아이작 뉴턴, 토마스 아퀴나스. 뉴턴은 물리학보다 성경 예언에 대해 더 많은 글을 썼다. 이게 사실이래요. 성경에는 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시험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신앙에서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점은 그것이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하면서도 탐구할수록 무한히 풍부한 영향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찰리 커크는 뭐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요. 성경을 단순한 종교적인 교재가 아니라 지적 탐구와 사고를 확장시키는 도구로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앙과 지성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가요. 탐구가 왕성한 그 미국의 20대 젊은 청년들에게 충분히 이제 호기심을 자극하는 주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겨보고 싶은 주제가 된 거예요. 어찌 보면 이제 성경이라는 것이 리버럴한 그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쿨해 보이지 않거든요. 재미없고 고리타분하고 말도 안 되고 이런 책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오래된 문서가 탐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식을 바꾼 사람이 찰리 커크인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토론을 보면요. 다 찰리 커크를 깨부수고 싶어서 달려드는 미국의 그 대학생들의 그 열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멋있어요. 멋있지 않아요? 난 그 대학생도 너무 리스펙해. 근데 막 말 끊고 뭐 그거는 뭐 개인의 인격이니까 뭐 뭐라 할 수 없죠. 어떻게 토론에 임하고 있는지, 어떤 논리로 서로 이렇게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지 이런 거 이제 다 사람들이 보라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더 재밌죠. 이게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도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욕할 거 없어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의 그 생각이 있는 거고 그 그릇이 있는 거예요. 왜 그걸 뭐 욕해요? 근데 이제 상대방 인격 모독하고 이런 거는 좀 이제 비난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또 이런 게 있겠죠. 뭐 반공주의 이런 느낌. 그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에서는, 그리고 물론 소련에서도 반기독교 운동이 있었습니다. 아주 극단적이었죠. 인류가 가장 따라야 할 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은 사랑의 이야기이며 인류 구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당신이 상상조차 못할 방식으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찰리 커크는요, 성경을 단순한 종교 서적이 아니라 그 인류가 삶의 기준과 가치로 삼을 수 있는 최고의 책으로 본다는 점을 이제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제 신앙의 기초이며 제 행동을 인도하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보수주의를 전파하는 사람으로의 사명이 이게 아니라 자기는 뭐예요? 성경의 가치를 전하는 사람이다. 그게 자기의 행동의 원칙이다. 이렇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X를 쫙 보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갑자기 뜬금없이 Tell someone about Jesus this weekend. 주말에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라. 이런 얘기들을 X에다 자주 언급을 합니다. 자기의 신앙의 어떤 고백이나 이런 표현들을. 그리고 찰리 커크는 애국심으로도 좀 유명한데요. 근데 이런 신앙의 뿌리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국의 지금 마가 운동을 이해하려면 지금 이걸 진짜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거예요. 찰리 커크가 강조한 애국심도 이런 신앙의 뿌리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찰리 커크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특별한 나라다. 특별하죠. 그래? 어떤 점에서? 아메리칸 마인드. 사귀었던 여자친구랑 헤어진 다음에 바로 내 친구의 여자친구랑 사귀고, 그런 아메리칸 마인드. 오픈 마인드. 그럼 그런 쪽에 오픈 마인드? 특별하잖아요. 특별한 나라다. 나는 지금 뭔 얘기 하나 했어. 왜 갑자기 그런 의미에서. 오케이. 자, 그가 생각한 특별한 나라 의미 완전 다르고요. 이건 단순한 국가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미국 건국 이념을 지키는 사명을 가진 나라로 인식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1976년에 독립선언 이후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생명, 자유, 행복 추구의 권리를 가진다는 이념을 기본으로 미국이 세워졌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미국 건국 이념이란 자유, 법치, 신앙의 자유, 개인의 권리 등을 포함하는데요. 이것을 수호하고 전파하는 나라로 인식한 겁니다. 이해되세요? 다시 이걸 종교적으로 얘기를 좀 바꿔보면 뭐냐면, 미국을 하나의 선교적인 국가로 보고 세상의 자유와 기독교적인 가치를 전파할 책임이 있는 나라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미션, 사명을 가진 나라라고 미국을 생각한 겁니다. 왜? 그게 건국 이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뭔데요? 자, 한국도 있죠. 그건 나중에 공부해보세요.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고. 한국 문제에 관심을 가졌어요, 이분이. 죽기 며칠 전에도 한국에 와서 연설을 했습니다. 한국의 종교 탄압에 대해 문제를 매우 세게 언급을 했는데요. 그 배경이 사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나라만의 문제라고 보지 않는 겁니다. 이 가치는 이제 미국이라는 국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켜내고 전파되어야 한다는 강한 신념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선택한 정치적인 스탠스가 보수주의에 가까웠다고 보시면 돼요. 보수자들의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서 기독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가 신앙인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택한 정치적인 시스템이 보수주의였다. 이렇게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요, 기독교 문화를 가진 미국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모든 사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빌리프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의해서 지탱이 돼요. 야,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야 무슨 소리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있는 분들은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100% 되실 겁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돼요.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중요합니까? 당신이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합니까? 당신의 신념이 더 중요합니까? 뭐가 더 중요해? 뭘 믿든 너의 신념이 더 중요하잖아. 정당이 더 중요해? 신념이 있으니까 정당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더 중요합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 신앙은요, 생명과도 바꿀 만한 것이라고 사람들은 여깁니다. 그러니까 정당은 쉽게 바꿀 수 있어요. 뭐 철새처럼 뭐 정치한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정당 막 옮겨가면서. 근데 그 사람들조차도 내 신앙을 바꿨다 이런 사람들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찰리 커크가 전 세계의 표현의 자유의 상징적인 존재로 지금 다시 태어나고 있냐,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종교의 자유, 그다음 미국의 건국 이념 깊이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법과 제도가 단순한 권력 구조가 아니라 신앙과 윤리적 가치 위에 서야 한다는 생각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 건국 이념의 회복인 겁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보이지만 신앙을 기반으로 한 것이고요, 그것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실제 마가 운동의 핵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 운동이 미국 제조업의 부활이 아니에요. 그 진짜 뿌리는 그게 아닙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주로부터 생명, 자유, 행복 추구의 권리를 부여받았고 정부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만약에 기독교인이 아니고 다른 그런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매우 싫어할 것 같아요. 매우 똑같죠. 왜냐면 자, 기독교 가치가 없어도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인간은 평등하다예요. 너 하나가 평등하다 이거야. 역할이 다를 뿐이다. 너가 귀한 것처럼 나도 귀하다. 백인이 귀한 것처럼 흑인이 귀하다. 이런 거예요. 동의하죠? 동의. 그 다음에 이 생명은 어디서 왔어?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야. 창조주가 목적을 가지고 그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거야. 동물이 아니다 이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귀하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다. 누군가 내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 내가 누군가가 해하거나 위험한 어떤 그런 걸 하면은 당연히 처벌을 받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내가 믿고 싶은 걸 믿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누가 이렇게 정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행복 추구의 권리를 부여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어느 종교에서도 누가 이걸 부정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요,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세워진 국가지만 다른 종교를 믿는 거에 대해서 뭐 막습니까? 안 막죠. 그런 거예요. 왜냐, 믿을 자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신앙을 지킬 자유가 있듯이 너도 너의 신앙을 지킬 자유가 있기 때문에 뭐 그거를 불법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토론과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믿는 것을 이해시키고 뭐 그런 전도 같은 행위들은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그냥 표현하면 작은 정부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작은 정부의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부 존재의 목적 자체가 뭐냐면, 작은 정부, 그냥 힘없는 정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부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그 정부의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기술한 거기 때문에 이건 되게 적극적인 겁니다. 조용히 있어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평등, 그 다음에 그 생명, 자유, 행복 추구권을 정부가 나서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장해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가 운동을 뭔가 미국 제조업의 부활, 그다음 백인 우월주의로 많이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원래 이쪽 세계가 그렇잖아요. 수많은 잡다한 것들이 막 다 모입니다. 똥파리들이 다 모이는 거야. 수많은 잡다한 것들이 이제 들러붙기 시작했고요. 근데 찐이 있어야 가짜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진짜가 있어야 가짜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가짜가 많다는 거는 반대가 진짜 찐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길거리 보세 브랜드인데 그 짝퉁이 있어요? 보세 브랜드에 무슨 짝퉁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뭐 에르메스, 구찌, 이제 하다못해 나이키 정도 돼야 나이카도 나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에만 자칭 예수가 50명이 넘습니다. 되게 많네. 네. 예수라는 어떤 진짜 인간의 역사를 비포와 AD로 나눈 그 역사적인 그 인물, 우리 찐이 있으니까 가짜가 이렇게 많은 거야. 자, 봐봐. 무역킹, 가짜 무역킹 있어요? 없지. 난 찐이 아닌 거야. 저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런 겁니다. 뭐가 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붙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거부할 수 없는 거야. 이 마가 운동의 핵심이 그겁니다. 그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만약에 이거를 좀 탄압한다, 특히 종교는 탄압하는 순간 더 세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탄압해서는 오히려 많이 잃으실 거예요. 이건 역사적 사실인데, 북한이 남침을 할 때요, 평양에서 기독교인들 목회자들을 다 처형했습니다. 처형하고 전쟁을 시작했어요. 아세요? 이거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입을 막든가.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거 있어요. 이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 그들이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뭐냐면요, 어떤 신적인 존재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게 당일 수도 있어요. 무소불위의 강력한 신적 존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원래는 이제 대부분 보수주의 운동은 다 어른들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젊은 청년이 나와서, 막 덩치 이만한 청년이 나와갖고 막 그렇게 막 미소년 같이 생기지도 않았잖아요. 건강하게 생겼죠. 힘세고. 그래서 미국의 막 건국 이념을 얘기하고, 미국의 국가적 사명을 얘기하고, 기독교 신앙의 중요성, 막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 어른들 세대처럼 막 그냥 믿어 막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아. 막 변증해, 막 논리적으로 설명해. 그러니까 어른들 눈에 봤을 때는 얼마나 이쁘겠어요. 왜냐면 다 이런 고민이 있었어. 미국은 그래도 아직도 기독교인들의 인구가 많잖아요. 자기 자식들 뭐 중고등학교 때 교회 잘 다니고 막 따라다니다가 대학만 가면은 애들이 이제 바뀌는 거야. 약간 좌파적인 어떤 그 사상에 이제 노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신앙을 떠나요. 트랜스젠더하고. 그러니까 이게 미국 사회도 이런 걸 똑같이 겪었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이런 청년들 마음에 불을 붙이는 이상한 덩치 큰 남자가 나타난 거죠. 그게 이제 찰리 커크였습니다. 자기도 포기하는 우리 젊은 층들을 어른들이 봤을 때, 어른들의 관점으로 내가 포기한 젊은 층들을 가슴에 막 불을 지펴주는 거야. 막 건국 이념을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20, 30대 지금 남자 구구화 된다고 다들 난리잖아요. 미디어에서도 뭐 까고 막 온라인에서도. 근데요,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 계시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알아서 잘 할 겁니다. 저도 뭐 20년 전에 20대였잖아요. 근데 그때도 우리 어른들이 저희 걱정 많이 했어요. 뭐 그런 얘기도 있더만, 뭐 소크라테스 시절에도 요즘 젊은 것들은 걱정이야.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알아서 잘 할 겁니다.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는 사실 정치적으로 보면 건드리면 안 되는 영역이에요. 왜? 지뢰야, 지뢰. 밟으면 터집니다.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쪽 영역은요, 밟을수록 강하게 올라와요. 믿음의 영역을 건드린다는 거는 벌집을 건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건 카더라인데요. 직접 들은 카더랍니다. 실제로 지금 여당에서 좀 높은 쪽에 계신 이분도 기독교인이시고요. 기독교인들이 다 보수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을 지지하는 기독교인들도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요. 유엔에서 그렇게 통과시키라고 하는 그 차별금지법 엄청 압박하잖아요, 우리나라. 2002년부터 노무현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고요. 지금까지 선거철만 되면은 절대 빠지지 않고 나오는 얘기고, 근데 다른 법들은 그렇게 빨리빨리 막 통과를 잘 시키는데 차별금지법은 아직도 통과를 시키지 않고 있어요. 솔직히 맘만 먹으면 바로 통과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통과를 안 시켜요. 근데 왜 그러냐? 이거를 통과시키는 순간요, 민주당에게는 헬게이트가 열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이거 용납이 안 되거든요. 이게 진짜 헬게이트가 열리는 거예요. 이거 저는 진짜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아무리 지지해도요, 기독교인이라면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신앙의 영역이 우리나라에 그 문화적으로 존재하는 그 영역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문제인 거예요. LGBTQ. 그러니까 통과를 못 시키는 게 아니고요, 안 시키는 거예요. 시키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이제 신앙은요, 그 나라의 법과 질서를 세우는데 매우 중요하고요. 찰리 커크가 보수주의 이전에 신앙인으로서 삶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이제 공화당 정책이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딪힘이 동시에 존재했다는 것도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보면요, 본인의 신앙과 정책이 충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리 보수적인 정책이라도. 그가 이제 생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학생과 나눈 공개 토론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한 똑똑한 옥스퍼드 대학생이 아주 젠틀하고 침착하게 대답하기 어려운 곤란한 질문을 하나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보아하니 너는 믿음으로부터 강한 동기부여를 받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왜 트럼프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뭔 말이야? 네가 신앙이 있다고 하면 트럼프를 지지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류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이렇게 해요. 야, 예수님 같으면 트럼프에게 투표했을까? 근데 앞 질문들이 뭐였냐면 약간 트럼프의 도덕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들을 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투표하지 않으실 겁니다. 로마 권력에 관심을 두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르의 것은 가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트럼프가 말하는 어떤 것들을 좋아한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바로 어린아이들을 해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로 웨이드, 그러니까 낙태 합법화 판결한 거를 이제 폐지한 거거든요. 그거를 예수님이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가 아동 성매매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 역시 예수님은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모든 정책 결정 속에 반드시 구현되어야 할 가치입니다. 예수님은 신성이 있기에 사람에게 투표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을 잘하죠. 트럼프라서 맹목적으로 우리가 지지하고 보수 정치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지한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사람이 기독교 친화적인 보수 진영의 후보이기 때문에 그 맹목적인 지지를 표명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뭐라고 트럼프를 비유하냐면요, 삼손이라고 비유를 해요. 삼손, 그 머릿결 좋았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삼손은 개인의 도덕적 약점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넘어서 더 큰 목적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었던 사람이었다. 삼손이 엄청 인생이 정말 개판이었죠. 쓰레기. 근데 어떤 그 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 싸울 준비가 되었었던 사람이라고 이제 빗대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인격적으로 흠이 많은 사람이다. 근데 그가 더 큰 목적,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신앙을 기반으로 한 미국의 무너진 건국 이념을 회복하고 그 소리를 내고 싸울 준비가 되었던 사람이 트럼프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트럼프를 지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의 신앙이 그의 이제 정치적 정책보다도 앞서 있었기 때문에 현실 정치의 한계 또한 인정을 했습니다. 그가.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다는 얘기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당 정치가 무서운 게 뭐냐면 그냥 무조건 좌우예요. 둘밖에 없어.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MBTI도 16개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는데 재미삼아 하는 MBTI도 16개인데 이 중요한 이 정치 영역에서는 좌와 우밖에 없어요. 이 다양성을 좌우로 나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갈등이 왜 없었겠어요. 보수주의라고 해서 다 맞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찰리 커크가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관계에서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지지자
지지자들로부터, 유대인들이죠, 압박과 비판을 많이 받았고요. 그것 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팔레스타인 전쟁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가자 지구에 대한 그 강압적인 정책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자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국률한 마음이 같이 공존하는 거야. 신앙인이니까. 엄청 큰 테러를 일으켜서 뭐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납치해가고 막 이때 합법적인 어떤 전쟁을 하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 후속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그 가자 지구에 대한 그 정책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해 이제 비판적이었던 거죠. 과하다 느꼈던 거예요. 또 예를 들면요, 이란 공격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이었고요. 트럼프가 그 얘기를 듣고 되게 분노했다는 얘기가 일화가 있어요. 보니까 감성파네. 감성파가 아니라 사랑의 그 연민이 있는 거죠.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미국 보수 진영에 짜여진 대본을 읊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이제 신앙적 양심에 따라 고민하고 갈등하고 또 목소리를 내고. 근데 이게 사실은 그가 청년이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또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가 했던 얘기가 다 옳은 것도 아니고, 그가 죽었다고 해서 그를 완전 신격화시키고 뭔가 영웅처럼 뭐 취급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는 청년이었고 성장하는 사람이었어.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거 완전 정치는 생물입니다. 그때그때 상황과 환경들이 너무 달라지는 그 다이나믹한 환경 속에서 뭐 하나만 사실 주구장창 주장하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그 맞을 수도 있고 그 상황에는 또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는 다 다를 수도 있지만 그가 진짜 하고자 했던 그 얘기, 그 가치는 저는 거기에 대해 높이 평가를 하는 거죠. 제가 특별히 이런 믿음과 정치에 대한 이제 찰리 커크의 이야기를 하는 건요, 미디어가 전혀 이런 얘기는 전하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잎과 열매만 보지 뿌리, 둥치에 대해서는 누구도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있는 그대로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어찌 보면 이제 보수냐 뭐 진보냐 늘 갈라치고 뭐 싸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잠깐은 내려놓고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가치가 뭐냐, 이 나라의 사명이 도대체 무엇이냐,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그 가치가 무엇인지, 이거를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미 정답은 있어요. 그게 뭔데요? 그건 이제 나중에 얘기합시다. 자유에 미친 테토남 멜 깁슨, 제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머리가 왜 그래요? 상태가 좀 이상한데. 자유. 자, 프리덤 아세요? 브레이브 하트, 용감한 심장. 전설적인 영화죠. 용감한 심장. 거기서 그 마지막 장면, 잔인하게 막 알아요? 딱 이렇게 전사가 딱 누워서 여기서 막 잔인하게 고문하고 마지막에 목을 베서 죽이는데 사형 틀인 거예요. 죽는 건 정해졌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잔인하니까 mercy, mercy 이렇게 외칩니다. 자비를 베풀어라. 그러니까 한 번에 죽여라, 그냥 고만 고문하고. 그러니까 사형 집행관이 멀시라고 해봐, 멀시라고 해봐 이렇게 합니다. 그때 멜 깁슨이 딱 누워서 하다가 갑자기 멀시라고 안 하고 프리덤 이러고서 이제 그 사람들 다 놀라죠, 그의 정신에. 자, 그 멜 깁슨, 테토남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혹시 무역킹도 그런 선택을 했을 것 같나요? 그거는 아무리 내 주둥이로 떠들어봐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 실제 그 상황에 가봐야 인간적으로는 그거 안 되죠. 어떻게 그게 됩니까? 야, 이거 조금 내 맨날 얘기하잖아. 그거 라이터 불만 이렇게 좀 해도 사람이 깍 그러고서 이제 고통스러워하는 게 인간인데, 그거는 초월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자, 기독교 기념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예요? 크리스마스예요. 그럴 줄 알았어. 그렇지 않습니다. 12월 25일은 실제 예수님의 탄생일도 아니에요. 탄생을 기념하는 것 중요하죠. 근데 실제 탄생일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날은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만약에 부활절이 없었으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 뭐 예언자, 종교의 창시자 정도 불렸을 겁니다. 맛보기로 예를 하나 좀 들어드리면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라고 있어요. 친동생입니다. 예수님이 첫째였죠. 그래요? 둘째 아니셨어요? 동정녀 탄생이잖아. 결혼하기도 전에 아이를 배죠, 마리아가. 그럼 첫째지. 그럼 또 있었다는 거야? 그 전에 미리 하나. 그 전에도 뭔가. 야씨, 너 지금 큰일 나 너. 근데 야고보가 불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거든요. 실제 형제들. 왜냐하면 예수님 이후에 마리아가 요셉의 자녀들을 또 낳죠. 형제들이 있어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안 믿었다 이거예요.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야고보가 어떻게 변하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누가 보였다는 거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고보에게 보였다는 거야. 자기 형제에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표현을 하고요. 근데 왜 자유 얘기하겠다고 하면서 막 부활절 얘기하고 왜 이렇게 주제가 이상해요? 사실 제가 한 달 후면은 부활절이거든요. 제가 그 관련 특집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교 특집, 부활절. 그때 더 이야기를 할 건데.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그 준비하고 할 거예요. 그런 거 디테일하게 하지 마. 준비할 건데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멜 깁슨이 22년 만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다음 후속작 부활이라는 영화를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거 트레일러를 보고 오늘 멜 깁슨 얘기를 좀 해야겠다. 고린도전서에서는 부활의 증인들을 나열하면서 야고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형제인데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야고보가 충격이었냐면 평생 형으로 알고 지냈던 사람이잖아. 그리고 자기 형이 참혹하게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했는데 그 형이, 친형이 다시 살아나서 자신 앞에 나타난 거야. 그거를 경험하고 인간적인 혈연 관계를 넘어서 예수가 곧 하나님임을 직시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을 못 받는다. 그런 얘기 있죠.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내가 같이 살았는데, 같이, 빨가벗고 냇가에서 수영하고 막 그러고 놀았는데, 저 예수라는 형이랑 같이 아빠 일 도와주고 목수 일하고 막 그렇게 지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막 이 사람이 메시아래, 선지자래. 그러니까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았다는 거죠. 막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막 사람들이 따르고 제자들이 붙는데도 야고보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쉽지 않았던 거죠. 좋은 형인 건 알겠지만, 근데 그 이후에 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야고보가 어떻게 변하냐? 야고보 자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어떻게 자기 형이 자기의 주인인 거야. 그러니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기 형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순교예요. 목숨까지 내놓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성전 꼭대기에서 밀쳐지고요. 그 다음에 몽둥이에 맞아 죽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한 빼고는 다 순교합니다. 다 비참하게 죽임을 맞습니다. 근데 왜 처음에 멜 깁슨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됐어요? 사실은 이제 한 달 정도 후면 부활절인데 제가 그 관련 특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더 이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이제 공부를 좀 하다가 이제 최근에 멜 깁슨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후에 부활이라는 후속작 영화를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어요. 거의 2년 만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그거 이제 트레일러를 보고 너무 감동받아서 그래서 오늘 멜 깁슨에 대해서 약간 에피타이저로 한번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근데 조회수는 안 나올 거야. 나만 즐거우면 됩니다. 종교 얘기 좋아하시는 몇 분 계세요? 종교 얘기 해주세요 하는 그 몇 분 계십니다. 멜 깁슨 아주 그냥 할리우드의 전사입니다. 이분은 다 덤벼 한판 붙자 이런 분인데, 자, 멜 깁슨이 감독한 영화 유명한 거 많죠? 뭐 아는 거 있어요? 전 멜 깁슨이 누군지 몰랐어요. 자, 멜 깁슨은 배우면서 또 감독이야. 그 다음에 제작을 또 지원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용감한 심장, 브레이브 하트, 아카데미 작품상과 감독상을 수상했죠. 그리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매해 부활절마다 보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있고요. 그 다음 아포칼립토 있죠? 막 도망가는데 막 진짜로 정말 잔인해요. 와, 이 추격전. 보통 이 인터뷰 보면요, 추격전 영화를 만들고 싶었대. 근데 현대 문명의 추격전은 자동차로 하고 막 이러잖아, 오토바이로. 그런 거 말고 정말 그냥 피지컬, 정말 도망가는 거, 인간 대 인간으로 그런 걸 만들고 싶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포칼립토가 완전 그런 데죠. 아시죠? 이거 막 도망가면 창 이렇게 확 던지고 막 인신제사들이고 마야 문명을 배경으로 했던 압도적인 추격 액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핵소고지, 유명한 영화죠. 2차 세계대전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이제 영화고요. 그다음 최신작은 이제 플라이트 리스크라는 영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나올 부활. 이거 시나리오만 7년 준비했대요. 검증하고 뭐 하는 데만 7년. 그래서 2004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나왔거든요. 26년이니까 22년 만에 나온 거죠, 지금. 근데 뒤에서 무슨 멜 깁슨한테 돈 받았어요? 스폰 받았냐고? 장난하냐? 누가 나한테 스폰을 해줘. 뭐 할 줄도 모르고 뭐 할 자신도 없고 저까지 있게 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냥 혼자 떠들겠습니다. 자, 멜 깁슨은요, 헐리우드에서 가장 성공한 배우이자 감독이죠. 동시에 미국 사회에서 가장 논쟁적인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실제로. 왜냐면 그분의 이 정신세계와 가치관이 이제 단순한 개인의 어떤 성향을 넘어섰어. 그래서 미국 내 문화전쟁의 약간 전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트럼프 편에서 완전 정치 뭐 보수 이렇게 마가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멜 깁슨이. 자기를 뭐라 그러냐면, 나는 정치인이 아니라 전통을 수호하는 사람이다.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나를 정의 내리지 마라. 나는 그런 거에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자신의 발언이 어떤 정치적인 선동 목적이 아니라 잊혀져 있는 그 진리, 귀한 것, 소중한 가치, 이거를 일깨우는 거고, 나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다. 다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더 자연스러운지, 그러니까 내추럴 러라고 하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한 난 관심이 있고 거기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약간 보수주의 가치와 좀 맞아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 거지, 자기를 정치적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약간 위험한 인물이에요, 양쪽에서 봤을 때. 공화당 지지자 막 이런 느낌으로 프레임으로 가둘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정당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자신의 종교적 양심을 위해서 이렇게 막 싸우는 전사인 거예요. 그래서 헐리우드와 대놓고 싸우는 이유도 사실 이런 목적이 있거든요. 보수주의자들의 손에 나는 이용당하지 않는다. 나는 진정한 자유주의자다. 지금 어떤 방향성이 맞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같이 가지만 나는 그들의 손에 노란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왜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 우호적인 제스처를 좀 취하게 됐냐면 우선 본인이 트럼프 대통령 이전부터 얘기하던 것과 트럼프 대통령 얘기한 게 비슷해요. 뭐냐면 거대 엘리트 기득권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사실 트럼프가 막 이렇게 대놓고 하기 전에는 다 무서워했어요. 야, 저러다가 암살당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근데 그때부터 이분은 했습니다. 이미 얘기를 하고 있었어. 그 또라이로 여겼지, 사람들이. 음모론자, 또라이. 근데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하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다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완전 또라이로 여겼습니다. 이게 다 음모론. 그래서 정치적 보수층과 더 강력하게 결속된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트럼프 이전에는 또 그러지도 않았어요. 보수주의자들이 그런 거를 한편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이후부터죠. 그래서 트럼프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이제 트럼프가 싸우는 대상, 뭐 딥스테이트라 리버럴 엘리트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이미 싫어했기 때문에 약간 한편처럼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찰리 커크죠. 찰리 커크 사람들이 상당히 오해합니다. 이 뉴스에서 보여지는 것만 딱 보고서 오해를 하는데 실제로 찰리 커크가 했던 강연, 그다음 대학교에서 막 그 대학생들이랑 토론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보수주의자라기 보기도 힘들어요. 그 그릇으로 담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을. 트럼프주의자도 아니에요. 트럼프의 연약함을 다 얘기합니다. 그냥 이 사람 그냥 캠퍼스 선교사예요. 그냥 선교사라고 보는 게 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직접 들어가서 그 사람이 했던 내용들을 보면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 멜 깁슨도 비슷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치라는 어떤 세속적인 게임이잖아요, 이거는. 근데 그거보다 인간의 영혼, 고통, 그리고 구원이라는 더 큰 틀에서 세상을 이제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멜 깁슨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가 그가 만든 게 아주 메시지가 강렬해요. 예, 그래서 정치색을 넘어서 많은 사람에게 이제 강렬한 울림을 준다. 반권력적 저항 정신이 그의 캐릭터에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자기가 출연한 영화에도 나오고 자기가 제작한 영화에도 그런 반권력적 저항 정신을 가진 테토남들이 나오는데, 뭐 아까 얘기했던 용감한 심장, 거기 윌리엄 월리스라는 사람 있죠. 프리덤 외쳤던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패트리어트라는 영화에서 벤자민 마틴이라는, 이게 미국 독립전쟁 배경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대하고 부패한 권력에 맞서서 개인의 자유와 가족을 지키는 그 고독한 투사, 이제 이런 인물들. 그리고 극한의 고통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 희생과 불굴의 의지를 가진 테토남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작년에 25년도에 세계적인 팟캐스트에 출연을 했습니다. 멜 깁슨이. 조 로건이라고 아세요? 조씨네요? 네, 조 씨인데 로건 조죠. 그러면 미국 이름 몰라? 로건 조. 조 로건은 현재 미국 미디어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인 미디어의 제왕입니다. 기성 언론을 위협할 정도로 새로운 권력이라고 불리는 그런 분인데, 아마 UFC 봤어요? 거기서 해설가로도 유명하죠. 팟캐스터라고 하기에는 파급력이 좀 센데 회당 평균 시청자 수가 뭐 어마어마해요. 뉴욕타임스, CNN 뭐 이런 거 갖다 댈 수도 없습니다. 근데 특징이 있는데 대본 없이 2-3시간 동안 그냥 얘기해요. 이게 대화가 돼. 모든 사람이랑. 그러니까 박식함이 그냥 되게 거친 남자들인데 뭔가 박식해. 그리고 뭔가 재밌어. 무역행은 왜 그렇게 안 해요? 못하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을 대통령 만든 사람 중에 한 명이다, 막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다재다능합니다. 뭐 코미디언이었고요. 그다음 UFC 해설가. 가치관이 어떠냐면 자유주의적, 그다음에 반PC주의, 정치적 올바름 있죠? 반PC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뭐라 표현하냐면 진보적 자유주의자. 극우좌파? 극우좌파라고 맨날 한 PD가 자기를 극우좌파래요. 진짜. 비슷하네. 진보적 자유주의자, 극우좌파. 혹시 무역행은 그 중에 어디 쪽이? 저는 멜 깁슨이죠. 이 조 로건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이제 현대 좌파 그 워크 문화를 좀 비판합니다. 워크가 뭐예요? 워크. 깨시민. 어떻게 알았어? 한국말로 하면 맞아, 깨시민. 근데 의미도 똑같아. 깨시민이야. 깨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좀 비난하는데 많이 쓰잖아요. 그 깨시민 그런데 복잡한 이제 정치 논리. 그냥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데 자꾸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복잡하게 얘기해요. PC주의 이런 게 다 그런 쪽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그게 왜? 옛날에는 그런 거 막 반대하고 이러면은 저 사람 깨어있지 못해. 아주 상당히 똑똑하지 못해. 막 이런 사람. 편협해.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 트랜스젠더 같은 거? 그렇죠. 되게 그건 인위적이잖아요. 자연스럽지가 않잖아. 그걸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뭐 이렇게 그냥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런 주의인 거죠. 그래서 트럼프 인터뷰 2024년에 대선 직전에 한 게 있거든요. 이때 젊은 남자들의 엄청나게 움직였습니다. 트럼프 쪽으로. 그래서 이 테토남의 상징이야. 남자 중에 남자. 똑똑한데 재밌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건강 엄청 신경 쓰면서 열심히 재밌게 사는 남자. 남자들의 약간 우상. 이 사람이 누구랑 만난 거야? 진정한 테토남인 멜 깁슨을 만나서 둘이 2-3시간 거침없는 대화를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지. 사람들이 열광했죠. 그러니까 약간 헐리우드 아웃사이더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둘이 만나서 아싸들끼리? 아싸들끼리 만나서
너무 재밌게 토크를 하는 거죠. 근데 거친데 생각보다 너무 박식한 거야, 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똑똑한 거지. 인사이트가 있고. 뭐 이런 얘기도 해요. 뭐 멕시코 뭐 치안. 뭐 책도 많이 보지만 사고를 기피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사실은 이거 인터뷰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근데 되게 쉽게 얘기하는데 재밌는데 아 그렇지. 막 이런 좀 약간 인사이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멜 깁슨이 또 제작에 깊이 관여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너무 인상 깊게 본 영화가 하나가 있는데 사운드 오브 프리덤이라는 영화 아세요? 사운드 오브 뮤직은 알아요. 사운드 오브 프리덤. 여기 주인공이 누구냐면 짐 카비젤이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예수님 역할을 했던 그 눈빛 아시죠? 그 배우가 실제 이 사운드 오브 프리덤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을 맡는데 여기 감독이 멜 깁슨은 아니고 멜 깁슨이 이제 제작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멜 깁슨과의 인연이 이 영화까지 이제 이어진 셈인데 이 영화가 사실 촬영을 마치고요. 실제 개봉하기까지 걸린 과정이 그냥 그 과정 자체가 한 편의 드라마예요. 왜냐면 개봉을 못했습니다. 5년 동안 영화를 잘 찍어놓고 자 촬영이 2018년에 끝나요. 이미 끝났어요. 다 편집 다 끝났습니다. 근데 개봉일이 2023년 7월이었어요. 저도 보고 왔거든요. 상당히 반향을 일으킵니다. 흥행하기 힘들 거야 라고 했는데 개봉관 수도 많지 않았고 그랬는데 막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박스오피스 막 1위까지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면 원래 이 영화는 20세기 폭스 산하의 배급사가 계약이 돼 있었어요. 근데 2019년에 디즈니가 폭스를 인수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디즈니가 인수를 한 거야. 그러면서 디즈니가 배급을 거부합니다. 이 대표적인 이 카르텔로 불리는 게 디즈니잖아. 흑인 인어공주 같은 거. 그렇지. 그러니까 이 영화들을 인수했는데 이게 다 거기 안에 껴들어가 있었던 거죠. 근데 영화를 보니까 소재가 너무 무거운 거야. 이게 뭐에 대한 소재냐면 아동 인신매매에 대한 소재입니다. 실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였거든요. 이 문제를 미국 사회에다 알리기 위해서 만든 영화였단 말이에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영화 소재가 너무 무겁다. 솔직히 더 무거운 소재가 왜 없습니까? 막 사람 도끼로 막 이막 찍고 막 이런 영화도 나오는데 뭐 이 정도 영화 왜 못 만들어요. 근데 어쨌든 이 영화의 소재가 너무 무겁고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배급을 무기한 연고예요. 그때 제작자와 감독이 디즈니로부터 판권을 다시 사오기 위해서 수년간 이제 싸웁니다. 개봉도 안 할 영화를 왜 가져가냐? 다시 돌려줘라. 우리가 다시 사겠다. 힘이 없잖아. 근데 결국 우여곡절 끝에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판권을 가져옵니다. 이거를 개봉을 해야 되잖아. 배급을 해야 되잖아. 안 나타나는 거야. 왜? 다 안 하려고 그런 거야. 뭔가, 그래서 영화 잘 찍어놨는데 왜 다 안 하려고 그러지? 다 그랬는데 누가 나타나냐? 엔젤 스튜디오라는 그 기독교 기반의 독립 배급사. 크지도 않아요. 여기를 만나요.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개봉 자금을 마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개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짐 카비젤이라는 배우가 내 인생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영화다. 첫 번째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고 이 두 번째가 이 영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면 정말 이 영화 때문에 그 미국 사회에서 이게 사실이야? 왜냐면 실제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이게 사실이야? 이렇게 심각하다고 이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영화는 어쨌든 찾아내지만 이런 게 너무 많았던 거고요. 약간 앱스타인 내용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앱스타인도 얼마나 음모론으로 다 이렇게 막 몰아갔습니까? 사실은 몇 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동 인신매매라는 그 인류의 어두운 진실 이거를 알리는 영화였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영화입니다. 여기에 이제 멜 깁슨이 엄청나게 지원을 해준 거예요. 인터뷰 해주고 막 그 자기의 인지도를 이용해서 이 영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알리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사람들이 크라우드 펀딩을 해서 막 영화관에서 일부러 막 개봉을 시켜줍니다. 보게 하고 막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인기를 좀 끌었었어요. 할리우드 엘리트층이 있었잖아요. 그 어두운 이면, 그 아동 착취 같은 거, 뭐 아동 성폭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인신매매 뭐 이런 거를 폭로하려는 성향이 강한데 이 영화가 그 메시지를 담고 있었던 거야. 찍기는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찍어놨는데 그래서 멜 깁슨이랑 이제 사람들이 앱스타인이 이게 막 드러나니까 멜 깁슨이 정답이었네. 그 당시 사이코로 여겼던 멜 깁슨이. 멜 깁슨이 앱스타인 이름을 직접 뭐 거명하거나 막 이러진 않습니다. 누구를 항상 특정해서 인물을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그 할리우드에 드리워져 있는 거대한 어둠에 대해서는 꾸준히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에요. 되게 오랜 기간 동안. 그래서 아동 착취가 만연한 늪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봤을 때는 야, 앱스타인 사건은 아동 인신매매라는 거대한 산업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다. 이 영화가 그 전체적인 실상을 보여주고 있구나. 막 이렇게 막 평가를 하는 거지. 연결이 되는 거지 막. 이거 진짜 사실이네. 멜 깁슨이 옳았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걸 왜 솔직히 이런 영화 있잖아요. 뭐 사람 납치하고 찾으러 가고 이런 영화는 되게 많거든요. 근데 왜 이 영화는 안 됐냐 이거지. 우선은 실화를 바탕으로 했고 그 힘 있는 자들 실제로 이 앱스타인 리스트에 연관된 자들이 진실이 밝혀지는 거를 두려워해서 방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거야. 강력한 그건 의혹이죠. 의혹. 근데 이 인터뷰 내용들을 좀 보면 별 얘기 다 있어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2시간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나는 이 사람들 얘기면은 뭐 나는 2시간 더 들을 수 있다. 더 해주세요. 막 이런 얘기들 되게 많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내용이 되게 흥미로워요. 아마존은 사람이 만든 정글이다. 막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뭐 총균세 이런 책 얘기도 하고요. 상당히 유명한
책이죠. 진화론이랑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진화론 얘기. 그다음에 캐톨릭, 변질된 뭐 캐톨릭에 대한 얘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그 말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아침마다 기도를 한다. 무슨 기도를 하냐면 내가 나 자신을 속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대요. 근데 왜냐하면 마음이란 게 참 웃기다. 그래서 나는 항상 이렇게 말한대요.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는 두 번째 생각과 첫 번째 행동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두 번째 생각과 첫 번째 행동.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는. 왜냐하면 자기는 첫 번째 생각은 버린대요. 그 다음에 곰곰이 생각한 다음에 뒤에 두 번째 생각을 책임진대요. 그게 이제 1급 살인과 2급 살인의 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1급은 계획한 거잖아. 2급은 우발적인 거거든요. 둘의 처벌의 차이가 있거든요. 우발적이냐 계획한 거냐. 그러니까 자기도 이러는 거야. 우발적으로 머릿속에서는 계획을 해. 쟤 죽이고 싶다. 쟤 때리고 싶다. 근데 행동하진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 두 번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 그것만 내가 책임진다 이거야. 그다음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 기독교적인 신앙을 갖게 됐는지. 처음에는 믿음이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믿으니까 자기도 믿었다 이거예요. 어렸을 때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지성으로, 독서로, 그 다음에 여러 퍼즐 조각을 맞추면서, 그 다음에 기록을 보면서 자기에게 일어난 그 초월적인 어떤 그런 현상들, 뭐 예를 들면 이제 알코올, 마약도 했거든요. 약도 했어요. 이런 거 중독에서 나오기 힘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 그런 자기의 체험들, 뭐 이런 거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나는 이제 머리로도 이제 믿게 된 거죠. 멜 깁슨이 이런 얘기도 하고요. 뭐 아포칼립토 영화 어떻게 만들었는지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트라우마와 뇌 스캔, 그러니까 나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뭐 오메가3 비타민 이런 얘기도 하고요. 실제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어떤 성분, 되게 이슈가 되는 성분 3개가 있거든요. 그 얘기들을 막 합니다. 내 친구가 4기 암이었는데 어떻게 치료가 됐는지 막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대한 거,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었다, 막 이제 이런 얘기들도 막 하고요. 뭐 진화론, 연대 탄소 측정, 뭐 기후 논쟁, 코로나, 미디어, 제약산업 비판하고 별 얘기 다 하셨죠. 별 얘기 다 합니다. 2시간 동안 아저씨 둘이서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 사회에 던지는 이제 파격적인 메시지들이 있어요. 멜 깁슨이 리버럴리즘과 PC주의에 정면으로 이제 반박하는, 그 도전하는 그런 행보를 계속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할리우드 시스템에 대한 또 정면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경우도 이제 메이저 스튜디오들이 종교적 논란이랑 그다음 잔혹성, 이게 되게 좀 잔인하잖아요. 투자를 거절했습니다. 건드리면 안 되는 영역이라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멜 깁슨이 자기 돈을 들여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무도 투자를 해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 미국 내에서 엄청나게 히트를 치게 된 거죠. 근데 사실 멜 깁슨의 종교가 그냥 캐톨릭이거든요. 근데 일반 캐톨릭이 아니에요. 로마 캐톨릭이 아니라 전통주의 캐톨릭입니다.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그건 기독교랑 비슷해요? 완전 개신교도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멜 깁슨이.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뭐가 좀 다르냐면 우선은 그 교황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통주의 캐톨릭에서는 선별적으로 인정하고요. 불신합니다. 그다음에 엄격한 도덕과 전통을 사수하는데, 예를 들면은 보통 이제 미사나 이런 거 들을 때, 설교 예배 드릴 때 이 성직자가 회중들을 바라보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미사를 드릴 때 제단을 향해서 등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신부님도 같은 방향을 보고 회중들이랑,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야. 이제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아주 전통적인 방식이고요. 이쪽이에요. 이쪽 라인입니다, 멜 깁슨이. 그래서 로마 캐톨릭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고 적대시할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왜 개신교도 자기 종교적인 신념으로는 좀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데, 왜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하나가 된 것처럼 보이냐면, 뭐 낙태, 뭐 PC주의, 전통 가정, 그런 붕괴, 이런 것들의 그 생각, 가치관들이 복음주의자들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연대하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죠. 근데 문화전쟁에서는 아군인 거야. 그냥 종교적인 신념, 어떤 신학적으로는 개신교도들도 좀 자기랑은 안 맞는데, 문화전쟁에서는 그래도 같은 편인 거죠. 젠더 이슈라든가 뭐 낙태, 그다음 동성 결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이제 반대적인 입장을 항상 취하고 있고요. 좌편향된 헐리우드 배우들 대부분이 사실 좌편향돼 있거든요. 헐리우드 쪽은 끊임없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아버지, 전통적인 어떤 남자의 강한 남성성, 이런 것의 회복을 좀 이야기를 합니다. 책임지는 가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워크 문화를 좀 더 알아야 되는데, 깨시민 문화, 이거를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 할리우드의 워크 문화를 청산하려는 특명을 받은 인물입니다. 이 멜 깁슨이. 그러니까 문화 전사예요, 이분이. 처음에 이게 워크 문화가 좋은 거였어. 깨시민 문화. 뭐 우리나라랑 뭐 비슷한지 모르겠지만, 깨어있는, 누가 깨인 거야? 처음에는 인종차별, 그다음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서 이제 깨어있는 의식을 갖자, 그런 이제 운동이었는데 처음엔 좋았죠. 근데 지금은 거의 뭐 이불, 악마적이다, 그다음 질병이다, 이거는 거의 질병 수준이다, 이렇게 비하할 때 쓰는 게 지금 워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워크 문화가 어떻게 할리우드에 들어가 있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인종과 성별을 바꿔요. 자, 원작의 설정과 상관없이 캐릭터의 인종을 바꾸는 겁니다. 뭐 흑인 인어공주. 그러니까 강제로 이제 여성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거야. 남자가 주인공이어야 자연스러운 건데 무조건 여자가 주인공으로 돼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꼭
뭔가 팀을 꾸릴 때는 모든 인종이 꼭 다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중에 여자가 꼭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흑인이 중요한 역할을 또 해야 되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스토리의 어떤 그 자연스러운 흐름보다도 이 메시지 얘네가 뒤에 갖고 있는 그 메시지들 이런 거를 이제 억지로 껴맞추는 그런 행위들 그런 정치적인 메시지를 주입하려고 하는 거 이제 넘어간 거죠. 이제 그냥 엔터테인먼트는 그냥 거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이제 비판을 그런 걸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가 관객에게 이제 즐거움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어떻게 보면 특정한 가치관을 계속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동조 안 해? 그럼 너 차별주의자. 너 인종주의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가족, 신앙, 남성성, 국가관 같은 보수적 가치 있잖아요. 이건 낡고 청산해야 될 적으로 은근히 이거를 다 이제 교묘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멜 깁슨이 왜 자꾸 헐리우드를 비난을 했냐면 이런 흐름이 미국 정신의 뿌리를 썩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다음 또 하나 무서운 게 캔슬 컬처예요. 널 캔슬하겠다 이거야. 널 취소한다. 이 워크 문화에 반대하거나 실수를 한다. 그러면은 너는 캔슬이야. 안매장이죠. 사회적 안매장. 왜냐면 멜 깁슨 본인이 안매장을 당했었거든. 10년 넘게. 지금이야 뭐 이제 막 나오지만 한동안 멜 깁슨이 안 보인 시절이 있습니다. 매장당했던 경험이 있죠. 그러니까 왜 그들이 심판하냐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할 자유가 있고 너가 너의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얘기할 자유가 있듯이 나도 내가 자유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왜 나를 캔슬하냐 이거지. 그래서 요즘에 이제 미국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go work, go broke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 그 워크족 되면 너 망해, 브로크. 파산해 이 얘기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디즈니나 뭐 마블 같은 대형 스튜디오들이 이제 워크 문화를 지나치게 반영을 하면 니는 망한다, 흥행 참패한다. 실제로 이제 흥행 참패하고 있잖아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이렇게 대놓고 얘기 못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저거 봐, 저 차별하는 인간, 저거 딸려, 보수적인 사람들은 지능이 딸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지능 딸리게 살게요. 정리하자면 자, 멜 깁슨은 미국 보수층에게는 어떤 위선, 가식, 뭐 PC주의를 벗겨내고 진실을 말하는 용기 있는 예술가 이렇게 추앙을 받지만 반대편에서는 어떻게 보겠어요? 시대착오적이다, 편협하다, 음모론자다 이런 선동가로 불리는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뭐 멜 깁슨이 만들어낸 영화들이 재밌어요. 다 봤어요? 거의 다 봤죠. 저는 아포칼립토도 좀 몇 번 봤고 저는 이렇게 막 이렇게 잔인한 거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포칼립토는 너무 진짜 막 흥미진진해. 막 내가 찢기는 느낌이야.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도 그렇고 다 재밌게 봤습니다. 브레이브하트는 제가 거의 뭐 1년에 한 번씩은 보고요. 이 정도면 1년에 한 번씩 이 컨텐츠 할 것 같아요. 저번에도 했는데 저번에 뭐 했어요? 프리덤 자유. 아, 프리덤 자유했구나. 그렇습니다. 왜 부활절 얘기하다가 어쨌든 멜 깁슨이 이제 부활이라는 영화를 개봉을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 보시고요. 보기 싫은 분들은 보지 마십시오. 영화 홍보였던 거네요, 결국에. 예. 혹시 나 그냥 이거는 제가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혹시 시사회 같은 거 하면 저 한 번도 근데 가본 적이 없거든요. 한 장 달라고? 심지어 구걸까지 하는 거. 하나 주시면 안 돼요? 개뿔도 없지. 아, 나는 관심 뭐 다 필요 없어. 그냥 이게 나한테 올까? 오면 나 진짜 성공한 거야? 아니. 우리 엄마가 유튜브 그만하라고 그랬는데 한 장 주십시오. 2장 주지 마십시오. 한 PD랑 가면 집중이 안 돼요. 아, 나도 안 갈 거예요. 한 장만 주시면은 혼자 조용히 가서 보고 조용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